자,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증권회사에 전화하셔서 내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의 속성을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공제받은 건지, 퇴직금인지, 운용이익인지 이거를 내역을 받으셔야 돼요. 퇴직금 원금 인출되면 자, 세금 최대한 줄이려면 보통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에서 30% 감면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조건.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기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죠? 이놈의 1,500만 원 도대체 뭔데? 그죠? 항상 이 1,500만 원을 넘기면 죄 짓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그냥 계산해 보면 돼요. 그렇게 세금적인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1,500만 원을 넘어서 수령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세액공제를 아예 안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빼가도 세금에 대한 적용 없으니까 1,500만 원이라는 관계 없는 아이고,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1,500만 원 신경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자, 일단 안 써도 돼요. 뭐가 나갈 때까지? 퇴직금 원금 나갈 때까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퇴직소득세 과세예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재원은 연간 1,500만 원이랑은 일단은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이익. 자, 근데 이 퇴직금 원금에는 운용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생깁니다. 자, IRP 계좌로 퇴직금이 넘어와요. 굴릴 거잖아요. 뭘 굴려요? 배당으로 굴리면 돈을 뺄 때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나가겠지만 실제로 쌓이는 건 뭐냐면 배당금이 쌓여요. 배당금은 결국에 운용이익이고,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싹 다 빼버렸다.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요거예요. 세액공제 적용받은 거랑 운용이익. 그래서 보통 계좌를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해놔요. 공제 안 받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퇴직금만 들어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이익 섞여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좌 분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퇴직금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IRP 계좌나 섞지는 마시고 그냥 퇴직용 IRP를 그냥 하나 더 개설하신 다음에 거기에다 일단 넣어두고 나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출할 때 그래도 세금이 얼마 적용되는 건지에 따라서 빼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500만 원 수령했을 때 영향받는 건 얘네들이에요. 공제받은 거, 그 다음에 운용이익 쪽이 적용이 되지, 요 앞에 있는 이 공제 안 받은 거랑 원금들은 전혀 무관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제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거예요. 보통 국민연금을 제가 만나 뵈니까 한 150만 원 넘게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평균 한 100 정도는 일단은 대부분 오래 근무하시면 확보를 해요. 그래서 그냥 공적연금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월 수령한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아까 샘플이 있었죠. 3억 원 가지고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 인출하는, 그것도 계산했더니 월 한 250만 원. 그래서 토탈로 이제 4,200만 원 정도 인출했을 때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인데 제가 요거까지는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드렸는데 요거는 아직 안 드렸어요. 제가 막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막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런 거 다 공유해 드렸는데 얘는 아직 공유 안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공적연금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사적연금의 연금 개시 나이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사적연금의 연금 개시 나이, 연금 수령할 때 그 연금 소득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그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 이것도 막 이렇게 절세해야 된다고 좀 늦게 수령해야 된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빨리 수령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공적연금은 일단은 1,2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을 뗄까요? 안 뗄까요?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떼갈까요? 안 떼갈까요? 뗍니다. 국민연금도 뭐가 있냐면 간이세액표가 있어요. 간이세액표.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 자, 국민연금 이외에 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싹 다 묶어다가 어느 날, 다음 연도 5월 달에 국세청에 가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뭐 세금 신고하는 건 솔직히 몇 번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을 3천만 원을 수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연금소득 합계가 4,200만 원이 돼요. 그죠? 세전 기준이겠죠? 세금 차감하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주냐면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얘는 지금 900만 원 이렇게 딱 찍혔는데 최고 한도가 900이에요. 900만 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쪽에 가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계산하는 거예요. 뭐 350만 원 이하는 뭐 총 연금액이 다 공제. 세금이 아예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0초가 700 이하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1,400만 원 초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최고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산하게 되면 9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 공제는 900만 원까지 여기는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연금 소득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3,300만 원이 이렇게 딱 찍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적용받을 수 있냐면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회사 다닐 때 적용받는 종합소득 공제랑 퇴직해서 연금소득만 있을 때 적용받는 공제는 달라요.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딱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가 거의 끝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양가족이 있을 확률도 있죠. 만약에 이제 노부모가 이제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게 되면 인적공제 항목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종합소득 공제를 늘리는 거. 근데 나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50만 적용을 받습니다. 보통 다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과세표준 계산이 되면 과세표준이 꽤 높습니다. 3,150만 원. 뭐 세일 구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5% 구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산출세 계산하면 세금이 346만 5천 원이 나와요. 좀 어떠세요? 많아 보이세요? 좀 적어 보이세요? 얼마 인출했죠, 저희? 4,200만 원 인출했는데 세금이 340만 원. 많은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를 얼마 해주냐면 7만 원.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표준세액공제. 이건 그냥 해줘요. 무조건 해주고, 내가 만약에 또 자녀가 있다? 이 나이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자녀세액공제는 뭐 손자도 내가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자를, 내 자녀들이 만약에 세액공제를 안 받아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자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얼마냐면 33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적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한 20만 원 정도 세금이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세 떼죠. 세금을 떼고 줍니다. 아까 기준이면 55세에서 70세면 5.5%를 떼고 줘요. 그러니까 아까 3천만 원에 5.5가 일단 빠져나간 세금.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세금을 153만 6,200원만 더 내면 돼요. 근데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346만 원. 그럼 실효세로 계산하면 한 8.25% 정도 되네요. 실질적인 세금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1,500만 원 넘어갔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는 나오는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굳이 그렇게 공포에 떨 일은 없다. 그리고 사적연금을 실제로 연간 3천만 원 이상 빼는 게 많으려나? 그죠? 일단은 뭐 내가 얼마씩 인출했을 때 적정 생활빈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인출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무턱대고 뭐 다 많이 빼면 좋다라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게 되면 요 정도에 대한 세금들은 발생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월 300을 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걔가 실제로 월 300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생활비 3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300만 원 인출하면 실제로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을 빼려면 실제로는 세금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좀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인출했더니 갑자기 몇십만 원이 빠져서 들어오면 또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하실 때는 세금까지 조금 감안해서 조금 넉넉한 자금들을 뺄 계획을 세우실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 번은 계산해 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제는 자, 연금 계좌에 배당 ETF 투자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뭘 해야 될까요? 자,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할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니면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할 건지를 조금 구분 지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차익을 목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배당 받는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현금 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분배율에 일단은 목적을 두시고요. 아니다, 나는 가치 상승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배당률이 낮은 게 뭐가 높냐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좀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 배당 ETF를 일단은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는 얘네가 주는 그 배당 수익률은 확정일까요? 아니면 목표일까요? 목표예요. 실제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연간 10%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뭐 8% 막 이렇게 줘버리면 2%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실제로 얘네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니면 얘네들이 설정한 목표 분배율만큼 배당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지 정도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월 체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자, 매월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돈도 지급받아야 되는데 매월 들어가가지고 분배율을 잘 줬나 막 이렇게 체크하면 좀 힘드니까 그래도 뭐 분기 혹은 1년에 한 번은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 안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같은 기초자산이면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같은 기초자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배당을 잘 주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배당이 왜 자꾸 안 나오는지 그 이슈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그죠?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분배율인 거지 확정은 아니고 내가 지금은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안 줄 것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은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정하실 때는 내가 10%를 설정하더라도 조금 낮은 금액이 들어오겠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조금 여유를 두셔서 목표 분배율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익 목적일까요? 현금 흐름 목적일까요? 라고 했을 때 배당받는 건 현금 흐름 창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매매 차익 목적인 거. 매매 차익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싸게 사는 거죠. 그럼 부동산을 싸게 사는 법은 1번 분양, 2번 금매. 금매가 나한테 올 확률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3번은 경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주식으로 바꿨어요. 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나요? 그죠? 배당도 저평가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산 배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 다음에 우상향 했을 때 필요한 자금만큼 인출하는 게 차익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배당금만큼 그냥 인출하겠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일단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배당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항상 이게 혼동이 와요. 아, 그냥 배당도 많이 받고 싶고 가격은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내리실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 그냥 배당으로 쭉 갈래 이러면 적정선에 배당을 설정하시고 그거의 목적에 맞춰서 조금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배당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약간의 분배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정말 많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분산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분산하실 때 고민할 건 뭐냐면 내가 편입을 아예 하지 않을 것들을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이 있는데 넣으실래요? 안 넣으실래요? 난 국내 주식에 좀 넣어보고 싶다. 안 넣을 거다. 자, 다 의사결정이 다르잖아요. 자, 넣을 거다라고 하면 체크. 그죠? 그 중에서도 성장이 있고 커버드 콜이 있어요. 성장은 그냥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것들. 그죠? 커버드 콜은 뭐 고배당 기타 등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어서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또 기초자산 있고 그 기초자산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종목들이 또 세부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자산을 이 속어법으로 그어버리시면 돼요. 아, 난 얘는 거들떠보지 않을래. 그럼 지워버리시고 걔는 앞으로 찾지 않으시게 되면 종목이 확 줄어듭니다. 그냥 우리가 다 많은 종목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외 주식도 종목이 정말 많죠. 뭐 성장도 있고 배당 성장 있고 커버드콜 있고 뭐 대만테크 이런 거는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슈드 중심으로 많이들 하세요. 만약에 퇴직해서 내가 S&P 500에 한번 태워보겠다라고 하면 심장도 같이 타거든요. 그럼 쫄깃쫄깃해져요. 막 오를 때 막 기분 좋고 떨어질 때마다 막 조마조마하고. 왜냐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막 억 단위가 넘어가면. 그죠?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실제로 한번 이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돈이 한꺼번에 수익률이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그때는 비중을 조금 조정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안전하게 일부 옮겨놓고 나머지만 이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기초자산들이 있으니까 일단 나는 주식을 편입한다 이러면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채권도 국내 채권,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이렇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뭐 국채나 회사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내가 어떤 채권들을 선택할지. 자, 그리고 나는 조금 귀찮다. 나는 그냥 아예 자산이 섞인 것들을 좀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자산 배분형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형은 일부는 주식, 일부는 채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된 형태를 찾으셔도 되고, 자, 리츠는 요새 좀 어떤가요? 리츠. 자, 배당은 많이 줬는데 수익이 갑자기 올랐다가 다시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되고 혹시라도 편입하시면 한 5% 내외로. 알겠죠? 리츠 투자하셔서 기분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편입한다 그러면 5% 내외 아니면 그냥 굳이 편입 안 하셔도 섞을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선택하실 때는 뭐 채권도 뭐 많이 주면 12%, 그죠? 여기도 올라가면 15%. 그러면 적정선에서 주는 것들은 좀 잘 섞으시게 되면 결국에는 저변동, 가격은 조금 더 변화폭이 적으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배당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자, 연금 계좌에서 이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인출 방법. 요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증권회사에 전화하셔서 내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의 속성을 먼저 물어보세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제받은 건지, 공제 안 받은 건지, 퇴직금인지, 운용이익인지 이거를 내역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한다고 다 빼버리게 되면 세금이 붙겠죠.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연간 인출 한도. 알고 계시죠? 연간 인출 한도. 그래서 그냥 평가금액에다가 나누기 11- 인출 곱하기 120%. 그죠? 그래서 이 이내로 빼야지 일단 다 세금이 절세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최소 인출 금액을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최소 인출 금액.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 그러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출 금액을 설정을 딱 했는데 내가 생활자금으로 쓰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또 다른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출 방법 때문에 대부분 계좌를 조금 구분해 놓는 게 좀 편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과세 재원이 안에 있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비상금처럼 꺼냈으면 돼요. 세금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섞여 있잖아요. 만약에 비과세랑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과세가 섞여 있으면 뭐가 먼저 나가요? 비과세가 먼저 나가요. 인출 순서가 1순위가 비과세, 2순위가 퇴직금 원금, 3순위가 이제 연금소득세 과세되는 얘네들이 나가는데 섞여 있으면 나는 얘 비과세를 먼저 안 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과세만 먼저 빼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제외되는 것들은 이왕이면 딴 데다 몰아버리면 되고요. 근데 재미난 건 금융회사가 얘가 A 계좌라 B 계좌가 있는데 A 계좌는 과세 안 받은 거, B 계좌는 과세 받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때는 마지막에 한번 하시면 돼요. 인출하기 전에
그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떼다가 금융회사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계좌 나누시면 됩니다. 나 A 계좌는 그냥 공제 안 받은 걸로 할게요. B 계좌는 공제 받은 걸로 해주세요. 나눠줘요. 그때 마지막에 한번 나누시면 돼요. 매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한번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공제 안 받은 게 있다면. 물론 뭐 공제 받은 거 있으면 사실 할 부분들은 없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절세 계좌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금융자산이 밖에 있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ISA 계좌 써서 2천만 원 계속 냈다가 1억 원 채운 다음에 연금 계좌로 옮겨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다 공제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공제 안 받는 금액들은 비과세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뒀다가 인출할 때 조금 돈이 좀 부족하네 이러면 그때 끄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세 과세되는 거는 퇴직금 원금 인출되면 자, 세금 최대한 줄이려면 보통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 10,000원씩만 뺍시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10,000원씩 빼기. 자, 10,000원씩만 빼는데 월 10,000원일까요? 1년당 10,000원일까요? 연으로도 돼요. 그냥 연 1만 원만 뺄게 하면 한 번 빼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실제 수령 연차가 있어요. 돈을 인출한 연차. 이게 연금 수령 연차랑은 좀 다릅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그냥 카운팅이 만 55세 가입기간 5년 조건만 충족하면 알아서 가요. 그리고 걔는 어디에 영향 주냐면 여기에 영향 줍니다. 이게 수령 연차잖아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같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인출 한도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연금소득세 과세되는 거에 기준에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500만 원 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10,000원씩 그냥 빼는 거예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뺐다가 마지막에 11년 차 되면 그 퇴직금 원금은 한꺼번에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때는 40% 정도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는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이익에 대한 인출이에요. 근데 요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금융회사 어플에 들어가면 다 구분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얼마 떼는지도 확인이 돼요. 다만 보기가 힘들 뿐이에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핸드폰이랑 좀 친해지시던지 아니면 전화하면 사실 되게 불친절해요, 요새.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입하잖아요, IRP. 상담도 안 해줍니다.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뭐 수수료 안 받는다고 상담조차 안 해줘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는 결국에는 연금소득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지막에 늦게 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줄어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연금 계좌가 소득 재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들의 속성들을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대입하면 얘는 세금 없이 뺄 수 있구나. 얘는 퇴직소득세가 나가겠지. 얘는 연금소득세가 나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을 이제 개시를 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연간 1,500만 원을 넘어서 빼야 되는 경우 있죠. 자, 보통 인출할 때는 보통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기 전에 먼저 인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인출할 때 사적연금 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시점을 조금 잘 두셨다가 내가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1,500만 원을 연간 넘어서 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라리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를 먼저 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연금소득세 적용되는 거 1,500만 원 넘게 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과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분리과세 하면 몇 %예요, 세금이? 전부 다 16.5입니다. 전체 다. 그럼 아까 그 3,000만 원을 16.5 떼면 엄청나게 떼지겠죠. 그래서 1,000만 원당 165잖아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요. 종합소득세보다 얘가 세금이 더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500만 원 넘어서 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에서 일단은 인출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에서 30% 감면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조건. 뭘까요? 1조건. 요거예요, 요거.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30% 감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억 원당 1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1년 차에 인출했을 때 나의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못 빼죠.
그러면 1,200만 원까지만 인출했을 때 30%가 감면되고, 자, 넘어가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서 빼면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그냥 100%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 볼 거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는데 내가 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체크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초과 인출하거나 아니면 그 계좌 안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들이 별도의 계좌에 있으면 그에서 부족한 자금들을 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갖고 있는 계좌들을 가지고 A 계좌, B 계좌, C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는 하나씩은 조금 살펴보셨다가 얼마를 빼는 게 좋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 인출한 거 빼고 부족 자금은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출금하는 용도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얘네들은 결국에는 다 연금소득세 과세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소득세율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넘어가면 요 순서가 그나마 조금 세금을 줄이는데 돈을 빼는 그러한 인출 순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기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원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공적연금들 중에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사학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 많이 받으신 분이 한 350만 원. 본인만 350만 원 연금 받고 사적연금 받으면 어느 정도 노후소득은 다 확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1,500만 원 이내 인출하는 게 전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시면 일단은 세액공제 받은 애 먼저 인출을 하시면 돼요. 다만 얘도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1,500만 원 이내로 떼야지 그 세금이 적게 나갈까요? 체크해야 될 건 딱 요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한도는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를 체크했는데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내가 1,500만 원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5.5% 세금이 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1,500에서 1,200 뺀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곱하기 16.5% 세금이 나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1,500만 원이 완전히 아싸리 넘었다. 이러면 전부 16.5대든지 아니면 종합과세 하든지. 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출할 때 먼저 생각할 건 뭐다? 바로 연금 수령 한도가 내 계좌에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돈 뺄 궁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500만 원 이내 인출했는데 문제 없으면 이제 세액공제 받은 쪽에서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자금은 내가 미적용 계좌가 있으면 여기서 충당하시고, 자, 퇴직금이 입금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은 뭐가 좀 줄어들 수 있을 확률이 있냐면 이 퇴직소득세를 좀 감면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는 마시고요. 연금 개시한 다음에 그래도 그냥 10,000원씩만 빼두시게 되면 나중에 한 11년 차 되면 목돈 필요할 때 그냥 한꺼번에 빼면 그래도 한 40%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 퇴직금은 뭐 지금 당장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퇴직금 먼저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다른 여유 자금들이 있어서 퇴직금은 나중에 조금 손대도 괜찮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그냥 목돈처럼 꺼내 쓰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금을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퇴직금 받으셔서 대출 상환을 먼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명예퇴직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법정퇴직금은 그냥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조금 내 자금 현재 상황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뭘 좀 먼저 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된 부분들이고,